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공주아빠님의 이야기도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공주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해주신 이야기 바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때가 10년 정도 됐겠네. 제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일을 처음 배움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일 겁니다. 그때는 솔직히 임대업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현실과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다르다 보니까 막상 이 사회에 접했을 때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학생들 상대로 원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위주로 제가 막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원룸이라는 게 뭐 조금만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수료가 크게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 개 해봤자 입에 근근히 풀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현실의 벽을 좀 와닿고 이 원룸을 조금 내려놓고 나도 좀 다른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뭐 아파트가 되었든 3룸 이런 게 되었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일이라는 게 이게 누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물건이고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특히나 건물 주인들의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다 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오픈을 잘 안 해줬고 무작정 막 열심히 건물들 돌아다니면서 번호를 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한 건물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제가 땄죠. 번호를 따서 연락을 하니까 자기 집의 꼭대기층에 주인 세대 3룸이 있는데 한 30평 된다 하더라고요. 요게 지금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가지고 비어져 있으니까 세를 놔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3룸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설레었죠. 그래서 제가 신나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당시에는 지어진 지 한 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5년 정도 된 건물이고 5년밖에 안 된 건물이다 보니까 뭐 외관도 깨끗하고 안에도 깨끗했습니다. 거실도 넓게 빠져있고 30평짜리다 보니까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4층짜리 집에 있는 4층이었고 승강기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집을 열심히 제가 막 사진을 찍어서 우리 뭐 직방이나 다방 이런 데 광고를 열심히 올렸죠.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집 금액이 보증금 1,000만 원에 뭐 월세가 70만 원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70만 원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문의가 생각보다 좀 잘 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조금 특이한 게 주방 옆에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문고리를 돌리는 그런 방문이었는데 그 문이 안 열리게 딱 돼 있더라고요. 뭘 틀어 막아놨는지. 뭐야? 나무로 된 문이었는데 제가 주인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이 주방 옆에 문이 있던데 이게 창고인 것 같은데 이 문이 안 열린다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복도에 보면은 다른 현관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4층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그 주인 세대의 3룸이 하나가 있고 옆에 원룸처럼 보이는 또 다른 호실이 402호 호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 집을 지을 때 원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를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세를 못 놓게 돼가지고 거기를 그냥 틀어 막았다. 그러니까 3룸을 다 짓고 나서 원룸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그 문을 틀어 막아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을 열면 뭐가 있냐 하니까 자기가 가벽을 쳐놨고 그 가벽에 시멘트를 발라놨다 하더라고요. 그 시멘트를 뚫고 나오면은 그 원룸 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원룸 방은 너무 좁다 보니까 임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열리지도 않는 문이고 크게 상관은 없겠다 해서 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리니까 다들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손님들을 제가 몇 팀을 안내를 해드리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그 집을 선택하셨던 분이 그 신혼부부셨어요. 아내분이 임신 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임산부였고 아무튼 그 집을 계약을 해서 뭐 저는 다 끝났죠. 그렇게 저는 그 3룸을 첫 계약을 하고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이 주시더라고요. 당시에 뭐 법정 수수료가 20얼마인가 30만 원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주셨던 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돈 100만 원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도 많이 주고 이런 것만 하면은 뭐 금방 돈 많이 벌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 제 선배 한 분이 그 당시에 계셨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니 이 집 계약했냐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저 이 집 계약했어요. 왜요? 라니까 이 집 좀 쎄한데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차피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계약했는데 건물에 뭐 융자도 없고 괜찮던데 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자기가 알고 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지어진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사만 한 10번 넘게 세입자들이 교체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가 싶어가지고 뭐 문제되면은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제가 책임하에 도와주면 되니까 일단은 모르겠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넘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좀 제법 흘러가지고 아마 한 2주,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 계약했던 분의 아내분, 임신을 하고 계시던 그 아내분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사장님 잘 지내셨냐면서 이 집 계약했던 사람인데 기억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사모님 기억납니다. 집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이 옆집에 원룸에 사람이 살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임대할 당시만 해도 주인분이 사람이 안 살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밤만 되면은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다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니까 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치킨 꼬꼬댁 닭 비명소리가 막 들리면서 어떨 때는 막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막 짐승 가축들의 막 그런 비명소리가 그 옆방에서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은 고양이나 이런 게 잘못 들어왔나? 근데 닭소리가 날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주인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402호 원룸은 세를 놓으셨냐 물어보니까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좁기 때문에 그 집은 세를 안 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세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세를 놓을 의향은 있냐 하니까 그래도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402호에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주인분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401호 아내분한테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려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말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3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밤만 되면은 동물들 울음소리에 그리고 뭐 누군가가 뭐 아주머니 목소리로 추정되는 어떤 여성분이 막 중얼중얼대는 소리도 들린다고 주방 쪽에서 이게 그 402호에 사람이 없으면 날 수가 없는 소리 같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3층에서 나는 소리가 4층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일단 주인분께 한 번 더 여쭤보겠다. 그러고 제가 그분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제가 그날 주인분께 다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냐 하니까 그 주인분은 세입자가 예민하다. 우리 집은 다 조용한 사람들만 사는데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상함을 좀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세입자분께는 별도의 연락을 제가 드리지는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한 2, 3주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입자 아내분의 남편분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우리 방 뺄 거다. 이 집에서 못 산다. 그리고 이거 우리 당신한테 이거 중개 수수료 주고 집을 계약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다른 집을 구해주던가 해라. 엄청 공격적으로 저한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도 잠기가 어두워서 이제 아내가 예민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말 심하다면서 자기가 당시에 녹음했던 그 동영상을 저한테 딱 보내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제가 딱 들어봤는데 제가 뭐 닭을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닭 잡을 때 나는 그런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닭이 막 그냥 꼭 끼워 우는 게 아니라 꼭꼭꼭 하면서 이제 갑자기 소리가 탁 끊기고 이거 들어보니까 정말 소리가 기괴하고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떻게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냐. 자기도 모르겠고 뭐 이 동영상도 못 믿겠으면 당신이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선 제가 오늘 당장에는 가기가 힘들고 한 며칠 있다가 그런 소리라든지 그런 증상이 심한 날에 한번 밤 늦은 시간이라도 되니까 나를 한번 불러달라. 내가 꼭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한 이틀 뒤인가 지금 빨리 와보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세입자분이. 그때가 저녁 한 11시 반인가? 거의 12시가 다 돼갈 때였습니다. 제가 자다가 그냥 잠옷바람에 모자만 덮어쓰고 그 집에 도착하니까 밤 12시 정도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허겁지겁 4층에 올라가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그 주방 쪽에 있는 쪽문 그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닭 비명 소리 이런 거는 나지는 않았고 어떤 여자가 막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런 말투? 그런 기도를 막 중얼중얼 빠르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 방문을 발로 있는 이거 찼습니다. 그냥 차면서 제가 이제 막 소리를 질렀죠. 당신 뭐야?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죠. 지르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다려봐라. 내가 402호를 지금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402호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두드리고 해도 막 나오지도 않고 비밀번호도 제가 이제 그게 3번 정도 틀리면은 도어락에서 그 경보음이 나지 않습니까? 이불로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3번 다 틀려가고 좀 시끄럽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막 경보음을 터뜨리고 해도 그 안에서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01호 이제 그 3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두 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쭉 말을 좀 해달라. 내가 이거를 다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날 발른 대로 주인한테 전화해서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해준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괴하더라고요. 저는 이사 온 지 뭐 첫날부터 잠을 자는데 남편분이 코골이가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또 임신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 감기가 좀 예민해져가지고 혼자 거실에 나와서 잠을 잤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실에 따로 싱글 정도 되는 침대 매트릭스도 따로 깔려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잠을 청하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가 혼자 잠을 자는데 첫날에는 어떤 여자 목소리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자기는 그냥 별거 아니겠지. 밑에 집이나 어디 다른 데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거겠지. 원룸 건물이다 보니까 방음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닭이 죽는 소리? 막 꺽꺽꺽 하면서 어디 몇 달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들도 나고 또 어느 날부터는 그 주방 쪽에서 피비린내 같은 게 막 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피비린내를 맡고 나서부터 자기가 잘 때마다 가위를 눌렸답니다. 가위 눌리니까 그 피범벅이 된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닭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자기가 잠을 청하려고 누우면은 가위에 눌렸는데 눈을 뜨니까 또 피범벅이 된 어떤 여자가 무속인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오색 저고리 같은. 그런 무속인 옷을 입은 여자가 피범벅이 된 채 자기를 또 내려다보고 있고 가위에서 깨서 눈을 뜨면은 그 옆방에서 또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 소리가 나고 있고 그렇게 자기가 한 달 이상을 사니까 자기가 진짜 지금 유산할 것 같다고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날은 그 문에 대고 소리를 치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 좀 조용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제가 다음날 주인한테 말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불법 거주 침입해가지고 누군가가 노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새를 안 놓는 집이다 보니까 어떻게 비번호 알아서 그런 집들이 간혹 있거든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음날 아침 7시인가 8시쯤에 바로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주인한테 걸어서 어제 내 눈으로도 봤고 내 귀로도 들었다. 옆방에 뭐 있는 것 같으니까 문 땁시다. 문을 열어서 사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든 아니면은 저한테 비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난리냐면서 저한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 주인분이. 주인분이 아주머니셨는데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아무도 없다니까 왜 자꾸 당신은 또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세입자한테 자기가 직접 나한테 전화를 해라. 당신은 이제 할 일 다 했지 않냐. 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역으로 막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저 순간 벙쪘죠. 제가 일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데 혹시 형 아는 거 있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 집은 새를 안 낳아봤답니다. 새를 안 낳아봤는데 소문이 하여튼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인 성격도 좀 이상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자주 교체가 되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이 그 집은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금액도 좋고 전세도 아니어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넣으면 안 되는 집에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일단은 기존 세입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저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뭐 여윳돈이 조금 있으시면은 잠깐 일단 우리가 먼저 다른 집을 좀 알아보고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행히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여윳돈이 조금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전세를 알아보려고 하다가 금액이 예산이 조금 안 돼가지고 임시로 그 월세집으로 들어오신 케이스였거든요.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푸름 이상들은 전부 계약 단위가 2년 단위입니다. 기본이 2년 계약인데 이 집주인은 당시에 저한테 그 계약을 할 때 몇 개월짜리 계약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부동산 일을 10년을 하면서 이런 3룸 집주인들이 저한테 몇 개월 계약을 하냐고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집주인은 처음부터 저한테 몇 개월 계약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니까 2년 계약이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집주인도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나갈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분들한테 제가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안 받고 우선 급하게 다른 3룸 월세집으로 제가 옮겨다 드렸습니다. 옮겨다 드리고 그 401호의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일단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보증금이 이 집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뭐 다음 세입자를 넣든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면은 매달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간에 이 일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 401호에서 이사를 나가신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제가 2, 3일 정도를 그 집에서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 있는 뭐 이불이라든지 베개 이런 거를 두고 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에어컨하고 다 철거해가지고 집이 정말 찜통 같았거든요. 그렇게 거실에 그냥 방충망만 해놓은 채 그냥 문 다 열어놓고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의 그 주방 옆에 있는 그 쪽방? 그 방에서 또 막 방귀렁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걸렸다. 오늘 내가 이거 문 어떻게 해서든 뜯어서라도 이 원인을 한번 밝혀내야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 그러고 제가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혼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에 조그마한 망치 한 개를 들고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가지고 제가 길을 갔다가 문 쪽에 자세히 대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지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게 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괜찮아요. 예, 미친 예민해가지고 뭐 저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그 문장들이 미친 예민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뭐 저거 하면서 그분이 갑자기 나가버리는 바람에 뭐 저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기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위험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제가 막 강제로 덜커덕거리면서 뭐 저도 욕을 했죠. 저는 당연히 거기에 불법 그 침입한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집주인은 계속 저한테 아무도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는 뭐 노숙자가 됐든 다른 누군가가 불법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짝 배상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문을 뜯으면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렀죠. 니 거기 딱 있어라. 내가 니 누군지 얼굴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사비까지 그분들한테 드렸었거든요. 내가 니 때문에 뭐 얼마를 갖다가 지금 토해내고 있는데 딱 거기 있어라 하면서 막 문을 뚫고 망치로 문고리를 깨고 이렇게 했는데 문을 탁 열었습니다. 제가 열었는데 아직도 소름이 돋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 가벽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맞아요. 예. 가벽 없습니다. 그냥 방입니다. 바로 방인데 와 이게 피비린내가 거기서 다 났던 겁니다. 거기에 닭이 있지 않습니까? 닭 생닭을 갖다 살아있는 털도 안 벗긴 그 생닭이 몸통은 없고 머리만 3구 4구 정도가 천장에 이렇게 막 대롱대롱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불상이며 부적 무슨 달마 그림 하여튼 그런 것도 방 안에 다 도배가 되어 있고 들어갔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주인 아줌마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사모님 여기서 뭐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사색이 됐죠. 당연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이 방 안에 있었으니까 저희 둘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1분 정도를 그냥 서로 아이 컨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최대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왜냐면 제가 손에 그 망치가 있었으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은 또 이상한 오해가 생기겠다 싶어서 그 망치를 이 거실 쪽으로 휙 하고 던졌습니다. 주방 쪽으로 던지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여기서 지금 뭐 하시냐?
이거 다 뭐냐. 지금 여기 있는 막 짐승 희명 이게 벽에 막 부적이랑 핏자국이랑 도배가 돼 있었거든요. 그냥 그 주인 아주머니 손에도 닭핀지 무슨 핀지 모르겠는데 양손에도 피로 다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흰 색깔 무슨 블라우스 같은 하여튼 그런 거를 입고 계셨는데 옷에도 전부 그 핏자국이었고요. 제가 이 뭐 하는 거냐. 나 일단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방에서 지금 이렇게 몰래 방을 하나 만들어오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내를 갖다가 이해를 시키지 않는 이상 나는 바로 이거는 지금 신고를 하겠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사색이 된 채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실 말씀 없으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 살고 있던 세입자분께 다 자초지종내 다 설명을 드릴 거다. 그렇게 알고 계셔라. 나도 뒷일은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딱 꺼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니까 그제서야 이 아주머니가 제 손을 막 잡으면서 형각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 더 들을 게 뭐가 있냐. 지금 이 방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방 아니냐. 지금 천장에는 닭 모가지가 지금 뭐 4개, 5개 이렇게 걸려져 있고 벽에는 온통 피범벅에 부적에 불상에 그리고 아주머니 지금 상태도 온몸이 지금 피범벅인데 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바닥에 무슨 다라이 하나를 놔뒀는데 그 다라이에 전부 닭 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난장판이네, 난장판이. 네, 난장판이었어요. 그냥 피칠갑에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났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 피 묻은 손으로 제 손을 막 잡으면서 총각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먼저 진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심호흡 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 바닥에 보니까 의자 조그만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 제가 걸터 앉았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고 원룸이 정말 작긴 작더라고요. 성인 남자 한 2명 누우면 그냥 꽉 차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싱크대 한 개 있고 아무튼 이제 거기 앉아갖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시라 하니까 자기가 저한테 뭐 종교가 있냐고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이비한테 단단히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래서 제가 나 종교 없고 나는 모든 종교 다 존중한다. 지금 뭐 종교 의식을 했다 그 말이냐 물어보니까 맞다더라고요. 자기가 모시는 무슨 장군신이 있는데 이 아주머니도 뭐 사연은 나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완전히 늦둥이랍니다. 자기 네.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아들이 중학생이랍니다. 아들이 중학생이고 외동아들이래. 외동아들인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자폐 스펙트럼?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들 뭐 정신지체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네.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장애인인데 내가 우연히 이 장군신을 만나게 됐다. 이 장군신이 하는 말이 우리 집 4층에 새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저주? 제가 이런 무속 행위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런 뭐 양밥이라 하나요? 이런 거를 뭐 남을 저주하고 막 이러는 행위? 그거를 하면은 자기 아들이 정상으로 서서히 바뀐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정말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나도 예.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말로 표현 안 했을 가슴에 그냥 이렇게 대못 하나씩 받고 그냥 사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고 남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말 아니지 않냐.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도 처음에 안 그랬답니다. 지금 이 행위를 한 지 딱 횟수로 약 한 4년 정도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1년 차부터 진짜로 자기 아들이 호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니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들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남들보다 성장이 더디더라도 어느 정도씩 수준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무속 행위를 했다라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믿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게 들어보니까 3일에 한 번씩 생당을 잘라가지고 천장에 걸고 그 떨어지는 피를 다라이에 받아서 그 피로 뭐 손을 씻고 그 피로 세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기도 행위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 세입자 말로는 얼마 전에 고양이 울음소리도 들었다는데 고양이는 그럼 뭔데요? 물어보니까 고양이는 6개월에 한 번씩 잡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고양이를 해가지고 똑같이 천장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행위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사이코구나. 당신 이런 거는 누구한테 배웠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자주 가는 그 무당이 있는데 무당이 알려줬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사이비 같은 무당한테 현혹돼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당장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일단 세입자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제가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당시에 그 집을 사진을 일단 다 찍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녹음도 했었고요. 사모님이 그동안 여기서 이러이러한 행위 한 거 맞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하고 뭐 제가 협박이나 강요 없었다라고 막 이렇게 서로 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놨었습니다. 집 상태도 찍어놓고 왜냐면은 나중에 돼서 또 이런 사람들 말 바꿔서 제가 뭐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를 미리 다 남겨놓고 그날 밤에 새벽이었죠? 바로 그냥 그 남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뭐 다행히 그분이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 문제의 방을 내가 열었다. 하니까 그분이 잠이 다 깨셨는지 거기 뭐가 있던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니까 그 남편분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은 자기 혼자면은 괜찮은데 자기 아내가 있었고 심지어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임산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또 어디 거기 지금 내가 가겠다면서 뭐 죽여버리겠다면서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너무 늦었으니까 진정하시고 우리 내일 사장님 퇴근하시고 나서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자.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뭐가 되었든 간에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집 거실에서 통화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니까 그 집 주인이 그쪽 문에서 주방 쪽으로 슬그머니 기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 이거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되냐. 네.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해를 좀 해달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주인한테도 말했죠. 나는 이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셔라.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집을 중개한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고 나는 이사비 150만 원까지 써가면서 나는 지금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진 것 같다. 사모님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라. 뭐가 되었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뭐 3자 대면을 하겠다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인분이. 그래서 제가 뭐 3자 대면을 하든 5자 대면을 하든 그냥 뭐 알아서 하셔라 하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어가지고 그 집주인하고 그 남편분하고 임신한 아내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잘했다. 그 이야기해서 좋을 것도 없고 잘하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하고 그 남편분하고 집주인 이렇게 3명이서 그 401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주인 아주머니는 그 쪽문에 있는 방을 싹 치워놨더라고요. 네. 피자국이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요. 도배를 해도 그 도배 풀 자국이 스며들면서 다시 그 피가 우리 시멘 벽에 다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냄새도 안 빠져요, 잘. 네, 도배는 자기가 아직까지 그대로인데 이제 네. 그런 모가지라든지 불상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막 어느 정도는 다 치우긴 치워놨더라고요. 와. 그래도 이미 벽에는 그 피 범벅된 자국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심지어 제가 동영상까지 다 찍어놨으니까 남편분이 보면서 막 치를 떨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멱살도 막 잡고. 제가 여기서 더 감정이 격해지면 진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남자분을 좀 제지를 시켰죠. 제지를 시키고 앉아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꺼내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막 울면서 자기가 뭐 잘못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막 이런 하소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분은 뭐 자기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무조건 고소를 하겠다. 근데 이게 솔직히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저도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이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뭐 저분이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해봤자 뭐 벌금에 주거침입죄에 그게 다지 그 이상의 처벌은 제가 봐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남편분한테 좋게 이야기를 했죠. 합의를 좀 보는 식으로 가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제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하고 해가지고 토탈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고 그 남편분도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왈가왈부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나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한테 이 집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거고 난 내가 만나는 손님들한테도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할 거다. 그거는 당신이 감안해라니까. 네. 거기다 대고 또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하는 말이 여기서 제3의 4의 피해자를 또 낳겠다라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저한테 또 하는 말이 삼촌도 내가 합의금 줄 테니까 삼촌도 모르는 척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그 남편분이 듣더니 어이가 없었는지 자기가 합의금 받은 걸로 저한테 그 이사비 지원해 주셨던 걸 다시 돌려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러면 알았다 하고 그분한테는 나는 당신하고 합의금 받을 생각이 이제 일치였다. 나는 이사비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난 거다. 나는 내대로 이제 이 집에 대해서는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낼 거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감당해라. 어차피 내 핸드폰에는 뭐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녹취록이 됐든 다 남아있으니까 당신이 그냥 나은 업보라고 생각하고 살자. 우리 그리고 앞으로 마주치지 맙시다라고 이제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제가 한 달 있었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동영상이라든 녹취록을 보려고 사진 앨범이 통으로 다 날아갔더라고요. 뭐야, 예. 그거는 저도 참 미스터리인데 제가 그런 거를 지울 리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더 웃긴 게 제가 그 401호에 사셨던 그 남편분? 네. 그분한테 보냈던 그 동영상이 제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 그분이 네. 저한테 보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빗자국이라든지 이런 거 찍어놨던 그 불상하고 그것도 파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면은 열 수 없는 파일입니다 라고 뜨고 제 사진첩에도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그 401호 남편분한테 간만에 전화를 한번 했죠. 한 달 만에. 전화를 해서 사장님 잘 지내셨냐 하면서 안부 인사 묻고 그분도 저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뢰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고 그렇게까지 나서서 했기 때문에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지내셨냐면서 어쩐 일이시냐면서 막 그러길래 서로 안부 인사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그 문자로 보내드린 그 파일이 있으시냐 저장을 하셨냐 그때 하니까 저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잠깐 그거를 조금 봐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번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바로 보내드리겠다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한 5분 10분 있다가 그분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이거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영상이 안 보인다면서 그리고 사장님이랑 저랑 주고받은 문자함도 열 수 없는 파일이라 뜬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저장을 했는데 사진첩에 있던 그 동영상이 통으로 날아가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다시 확인하고 좀 하고 싶었는데 그 확인을 못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저희가 네. 그런 방이 있다? 그까지 들어서, 그 방 안에서 뭐 훔쳐보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 뭐 그냥 기생충 같은 그런 느낌일 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갑자기 곡성이 여기서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죠. 네. 곡성에 비슷한 느낌의 그 방이 있잖아요. 네. 와, 진짜 별의별 일을 많이 보시는군요. 현실공포 쪽도 나름 장르가 있는데 뭐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보셨을 텐데 야, 이거는 보고 굉장히 경악스러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상황이. 그게 진짜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그 충격이 진짜 컸습니다. 저는. 와, 완전 영화 같았어요. 오늘 공주아빠님께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긴 했지만 내용은 진짜 경악할 만큼의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항상 레전드를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아빠님. 감사합니다, 돌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아빠님 이야기는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비 공주아빠 검색하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 하나같이 전부 다 또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더더군다나 너무나 기괴한 그런 이야기 중에서 또 레전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주아빠님께서는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많이 겪는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들은 돌비 공주아빠 검색하시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공주아빠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공주아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주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공주아빠님의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공주아빠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 8년 전 상당히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의 삶에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큰 사건이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에 조그만한 소규모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던 삼촌 한 분이 계셨는데 어린 제가 그 삼촌을 부를 때 제가 항상 리니지 삼촌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왜 리니지 삼촌이었냐면은 당시에 이 리니지라는 그 온라인 게임이 상당히 유행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퇴근을 하시면은 늘 그 게임을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지각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리니지 삼촌이라고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리니지 삼촌이라는 분은 이름을 제가 철수라고 칭할 건데 이 철수 삼촌은 키가 한 175인데 몸무게가 약 100kg 정도인데 이게 이제 뚱뚱한 100kg가 아니라 정말 건장하고 떡 벌어진 100kg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체구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완전 장사형 체형 그런 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한덩치 하시고 힘을 좀 꽤나 쓰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저분이 힘쓰는 걸 보면은 와 손을 막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웬만한 성인 남성 한 3, 4명 분을 혼자서 다 해결하는 약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촌이 뭐 지각을 하고 뭐 늦게 하고 이런다 해도 뭐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일을 시작했다 하면은 30분도 안 돼서 혼자서 막 한 트럭 끝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튼 저희 아버지는 그러다 일을 잘하다 보니까 이 리니지 삼촌을 특히나 이뻐하셨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이 삼촌을 이뻐하다 보니까 이 철수라는 사람도 저희 아버지를 친형님처럼 여기고 많이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분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합을 맞춘 지 약 한 3년 정도가 되었었다 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그분은 우람한 체격에 힘도 계속 잘 쓰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는데 이분이 혈색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였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리니지 삼촌을 보더니 야 철수야 니 어제 밤새 게임했냐 왜 이렇게 얼굴이 뻐둡고 좀 애가 캥해 보이냐 하니까 그 삼촌이 하는 말이 아 형님 저 이제 리니지 안 합니다. 게임 안 합니다 형님. 제가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 그래? 야 님 금단 증상도 아니고 무슨 게임 접었다고 막 얼굴이 이래 반쪽이 되냐면서 저희 아버지가 막 웃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두 분이서 일을 다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다음 날이 되었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철수 삼촌이 얼굴이 더 안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불과 이틀 만에 이 철수 삼촌이 얼굴이 쏙쏙쏙쏙 빠지는 게 눈에 보였답니다. 그래서 야 철수야 니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철수 삼촌이 하는 말이 아 형님 아닙니다. 야, 제가 잠을 좀 설쳐서 그런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또 3일째 4일째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한눈에 봐도 이 철수라는 사람의 몸이 말이 아니다라는 게 아버지가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저희 공장이 물건들 그 무게 재는 그런 체중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저희 아버지가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철수 삼촌이 마지못해서 신발을 벗고 이제 그 업소용 그 체중계 위에 몸을 탁 올리니까 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몸무게가 약 100kg에 육박하던 그 거구의 남자가 일주일 만에 70kg까지 빠졌답니다. 일주일 만에 30kg 가까이가 날아간 거죠, 살이.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보고, 야, 니 도저히 안 되겠다. 니 그냥 오늘 일 하지 말고 저 해운대 대학병원 한번 가봐라. 그런데 이 철수라는 사람이 끝까지 병원을 안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무래도 이 철수라는 삼촌하고 더 일을 오래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적으로도 많이 아꼈던 동생이다 보니까 강제로 끌고 그 대학병원으로 끌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시경도 해보고 CT, MRI도 저희 아버지께서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검사를 다 마쳤답니다. 그렇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분한테 일을 나오지 말고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다라고 그 철수 삼촌이 연락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철수 삼촌이 형님 저녁에 저랑 술 한잔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알겠다 하고 저녁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철수 삼촌을 만나서 공장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포장마차에 같이 가셨다 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그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냐 몸이 많이 안 좋다냐 하니까 자기가 그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 만에 보름도 안 됐는데 살이 이렇게 쏙쏙 빠지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니냐. 네. 너 진짜 괜찮은 거 맞냐.
근데 이 철수라는 사람이 살이 빠지는 거는 둘째치고 하는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다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계속 혼잣말을 하고 허공에 대고 막 중얼중얼 뭐 씌인 사람들처럼. 저희 아버지께서는 약간 뭐 얘가 정신병이 걸렸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막 조현병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타나기 좀 전이어가지고 보통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가 조금 꺼리니까 계속 정신과 이런 데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데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막 권유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괜찮다 하고 내일부터 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저희 아버지께서는 알았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두 분이서 간단하게 뭐 반주식으로 술을 한 잔 드시고 다음 날이 되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막 물건을 트럭에다가 싣고 있는데 그 철수라는 삼촌이 네. 물건을 싣는데 몸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살이 워낙 쏙쏙 빠지고 하니까 상자 하나 드는데도 막 부들부들 손이 막 떨리고 있고, 불과 2주 3주 전만 해도 혼자서 박스 3-4개씩 올려가지고 싣던 사람이 상자 한 개 나르는 것도 힘들어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철수 삼촌을 보면서 얘를 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이 철수 삼촌이 상자를 탁 던지더니 저희 아버지를 보더니 막 욕짓거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이구, 왜?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솔직히 뭐 지금은 조금 많이 온순해지셨는데 워낙 힘쓰던 일, 그런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경상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아버지가 오히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미쳤나 하고 뺨을 한 대 때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뺨을 한 대 때리니까 그 철수라는 삼촌이 정신이 들었는지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야 이 사람아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응? 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나한테 욕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나한테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막말을 다 내뱉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형 죄송한데 오늘 먼저 좀 퇴근을 해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 그래 뭐 네가 지금 뭐 일할 몸도 아닌 것 같고 들어가라 하고 아버지 혼자서 일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일을 다 마무리를 하고 혼자 곰곰이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을 좀 했다고 하십니다. 아 얘랑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셨죠. 뭐 자영업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얘가 계속 이렇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그냥 좀 좋게 이야기를 해서 내보내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혼자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 평생 가위 한 번 안 눌려보면서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답니다. 가위가 눌려가지고 눈을 뜨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버지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대 옆에 서서 저희 아버지를 노려보셨다 하더라고요. 그 저희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물은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저희 아버지만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위에 깼답니다. 이제 가위에 깨고 새벽 일찍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그 철수 삼촌을 만났는데 갑자기 철수 삼촌이 저희 아버지를 보시더니 형님 혹시 뭐 지난밤에 꿈자리 좀 안 좋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뜸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니 그런 거는 없었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나오시긴 하더라. 한 번도 그런 꿈 꾼 적 없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처음 그런 꿈 꿨다 하니까 이분이 막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막 안절부절 막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얘가 근데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보지 하면서 일단은 뭐 밀린 일이 많으니까 일이나 하자 하고 막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다행히 그날은 별 문제 없이 두 분이서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헤어지셨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도 할아버지를 꿈에서 뵈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잠이 들었는데 또 똑같이 가위에 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눈을 뜨니 할아버지께서 옆에 서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노려보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그냥 속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저희 아버지를 매섭게 노려만 보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잠에서 깨고 셋째 날 밤에도 또 똑같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그런 행동을 하셨고, 셋째 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할아버지께 데려 큰 소리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아들한테 뭐 바라는 게 있으시면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생전에 못하고 뭐 죄짓고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아버지 저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좀 속 시원하게 제가 뭘 잘못했고 뭘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자 이 할아버지께서 엄청 큰 소리로 네가 거기를 왜 붙어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할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식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그런 분이셨다 하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좀 내성적이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자식들한테 한 번도 뭐 손찌검을 한다던가 뭐 욕을 한다던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 꿈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뭐라 하는 게 처음이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고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또 그 철수 삼촌이 형님 혹시 어제도 꿈자리 안 좋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야, 내 안 그래도 어젯밤에 또 아버지 나와가지고 나한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시던데 니 뭐 아냐? 네가 뭘 알고 지금 내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철수 삼촌이 또 대답을 막 회피하면서 또 막 안절부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형님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놈 저게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이 더 먼저니까 그래 일단 아버지께서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또 계속 일을 막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필 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타지에 멀리 출장을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탑차를 끌고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출장을 가시게 됩니다. 부산에서 경기도면은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운전이 조금 많이 위험하거든요. 네. 특히나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출근하셔가지고 또 오후에 퇴근을 하시는 분인데 거의 뭐 24시간 풀로 운전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그날 몸이 제가 봐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경기도에 도착을 해서 물건들을 다 내려주고 곧바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부산에 거의 다 도착을 하셨을 때쯤 부산에 유명한 터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그 차 안에 있는 우리 룸미러 있지 않습니까? 터널을 빠져나올 때쯤에 룸미러를 살짝 봤는데 그 탑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룸미러로 봐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뒤에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룸미러로 봤는데 웬 여자가 고개를 꺾어서 저희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뭐 저희 아버지께서는 너무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핸들을 막 꺾었답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은 그 중앙분리대 쪽에 가로수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가로수를 약 한 8그루 정도를 다 들이받고 차는 반파가 되었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다 찌그러진 그 차 안에서 온몸이 끼어져 있는 채 누워 계셨고요. 그렇게 구급 소방대원들 분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고 현장을 보고 이분은 돌아가셨겠구나 해가지고 막 톱 같은 걸 들고 와서 차를 막 찢어 발기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톱으로 차들을 막 문짝을 뜯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좀 잔재 이런 거에 막 몸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시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 소방대원분들이 이분 살아 계신다면서 막 그렇게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데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다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예. 소방대원분들도 아니 분명히 이 정도면 현장 즉사인데 진짜 아프신 데 없냐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막 팔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고개도 돌리면서 나 멀쩡하다 괜찮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일단 병원으로 먼저 후송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정밀 검사까지 다 받았는데 당시 아무런 뭐 사고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소나무 7그루랑 차 폐차된 거 그거 말고는 뭐 그런 딱히 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냥 하루 정도 병원 치료를 받고 다음날 출근을 하셨죠. 출근을 하니까 이철수 삼촌이 저희 아버지 눈을 못 마주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야 철수야 내 왔다 이렇게 인사를 해도 예 사장님 이러면서 막 고개를 돌리고 그러고 저 녀석이 또 왜 저러지 해서 일단은 일이나 하자 하고 막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철수 삼촌분께서 상자를 든 채로 뒤로 획 넘어가면서 입에서 막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철수야 너 왜 그러냐 하면서 119 구급대도 막 부르고 이게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철수라는 삼촌이 막 개거품을 문 채 쓰러져가지고 눈도 뒤집어져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얘가 뭐 진짜 잘못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5분도 안 돼서 또 눈을 또 부릅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께서 철수야 니 병원 갔다 와서 내랑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철수라는 삼촌도 뭐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 다녀와서 이야기하시죠 형님 하고 병원을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료 볼 거 보고 철수 삼촌이 저녁 한 7시 그때쯤에 사무실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정도 된 시간 동안 그 철수 삼촌이 몸무게가 100kg에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몸무게 재보라고 했을 때가 52kg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뼈밖에 안 남은 거죠. 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사무실에서 같이 담배를 한 대 태우시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니 솔직히 말해라. 니 지금 뭐 있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철수 삼촌이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형님, 사실 제가 무당집안 자식입니다. 이 무당집안 자식들은 대대로 이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예. 자기가 그 생활이 너무 싫고 자기는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도 그렇고 자기는 외할머니라든지 엄마가 이 무속인이라는 게 자기는 너무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막 말도 못할 정도로 자기는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딱 1년이 되었는데 그 신병이 이제 자기한테 오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몸도 이렇게 되고 솔직히 자기 옆에 있는 신이 자기를 안 받으면은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자기한테 협박까지 했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하면은 더 못살게 군다라고 또 협박을 하시니까 차마 또 이야기를 못했답니다. 근데 천만다행인 게 저희 아버지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저희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서가지고 자기 아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차 사고가 났을 때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셔가지고 별 탈 없이 무사히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완전 무교 신자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예 안 믿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멀쩡했던 100kg의 건장한 남성이 50kg까지 살이 한 달 만에 빠지는 걸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 철수야 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네 말 다 믿어줄 테니까 내 네 원망도 안 하고 네 신이라는 그 사람 그것도 나는 뭐 다 존중해줄게 원망도 안 하고 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신내림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니 내일까지 나오지 말고 니 일한 거는 내가 다 급여는 다 쏴줄게. 예. 여기까지 하고 그 신내림인지 치료인지 그 잘 받으러 가라라고 하고 헤어졌다라고 하시더라고. 예.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철수 삼촌이 저희 아버지께 연락이 왔다 하시더라고. 예. 형님 저 철수입니다. 그래 철수야 뭐 어떻게 그 치료는 잘 받았냐 하니까 자기가 저희 아버지 공장 바로 옆에 자기 신당이 있다고 한번 오라고 하셨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철수도 한번 볼 겸 그 신당으로 찾아갔다고 하시고요. 갔는데 불과 딱 한 달이 지났답니다. 한 달 만에 그 50kg의 빼빼 말랐던 그 철수 삼촌이 예전에 그 100kg의 모습으로 다시 불어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한 달 만에 어떻게 사람이 50kg가 붙을 수가 있냐. 그것도 살이 찐 게 아니라 예전에 건장하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철수 삼촌이 하는 말이 그게 다 신병 때문이라고 신내리만 받으면 다 끝날 문제인데 자기가 계속 거부를 해서 그런 거라고 그 사고 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사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 그냥 그런 일인갑다 하고 그 철수 삼촌이랑 오랜만에 보고 헤어졌다고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날 집에 오셔가지고 가족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고 직원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하니까 참 신기하더라. 그래서 뭐 앞으로 너희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철수한테 한번 가서 뭐 상담도 받아보고 해라. 나는 뭐 그런 거는 내 스타일 아니니까 나는 안 할 거고 너네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고 하면은 뭐 상담해준다고 하더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해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그 철수 삼촌께서 전화가 한 통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 그날이 저희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대뜸 그 철수 삼촌이 가족들이 저희 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셔서 하는 말이 형님 혹시 지금 그 아버님 뵈러 가냐고 이렇게 대뜸 소화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차 안에서 맞다 니 어떻게 알았냐 형님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산소를 가지 말라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닙니다 형님 절대 오늘은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 아버지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뒷자리에 있는 저희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철수라는 친구 기억나지? 그 친구가 갑자기 아버지 산소를 가지 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엄마도 이제 찜찜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찜찜하니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그냥 차 돌려서 집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집에서 출발한 지 불과 몇 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지하 주차장에 놓고 차 시동을 끄고 내리는데 네. 갑자기 엔진에서 벅 소리가 나면서 엔진이 터진 겁니다, 차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앞유리가 터질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험회사 차량 보내고 차도 서비스 센터에 맡겨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차 엔진을 뭐 잘못 관리를 하셨는지 그게 갑자기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돌이켜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분의 충고를 무시를 하고 계속 갔으면은 저희가 달리는 도중에 그런 사고가 났으면 큰 사고였을 텐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철수 삼촌이 또 생각이 났는지 다음날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수야, 내가 사실 어제 네 전화 끊고 집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너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그 철수 삼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 모시는 신이 이제 형님한테 미안한 게 좀 많아가지고 사고를 미리 기뜸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그때 그 사고 난 거랑 퉁치자고, 네, 형님도 이제 너그럽게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또 이야기네요, 이것도. 오늘은 좀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공주 아빠님께서 직업계담 위주로 많이 들려주시긴 했잖아요. 아니, 본인의 네네네네. 이야기라든지. 네네. 그치만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그냥 공주 아빠님 스타일대로 너무나 잘해주셔서,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묘하네요, 네. 확실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주 아빠님께서도 누구보다 저는 네네. 건강을 확실하게 회복하길 바라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아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무 저희는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또 참여자와 진행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주 아빠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굉장히 기묘하면서 또 섬뜩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공주 아빠님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 공주 아빠가 누구지? 하면서 돌비 공주 아빠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부동산 이야기부터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분 이야기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들 전부 다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